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주요국 경기 회복 기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주가가 등락하고 주요국 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신흥시장국 주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QE 테이퍼링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출은 11월 중 반도체 등 IT 제품의 호조 등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0.2%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액도 20억 4천만 달러로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10월 중 소매 판매가 승용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항공기 도입 및 반도체 장비 구매 등으로 건설 투자는 아파트 분양 착공 확대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상당 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 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8%로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9%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곡물 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11월 중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규모가 전월의 47만 6천 명에서 58만 8천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 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등락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성 기자입니다. 이번에 통방문 보니까 국내 경기가 저 지난달보다 좀 개선된 걸로 보셨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인상적인데요.
이 부분을 그럼 기존에 좀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걸로 보면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의 변경은 인상이든 인하든 물론 여러 가지의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정한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CPI 자체를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지난달에 1.6%에서 이번 달에는 1.8%로 소폭이나마 상승한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하게 2.9% 수준에서 남아 있고, 또 명목 임금 상승을 보더라도 4% 정도 내외에 올해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난달에 비해서 CPI는 역시 0.2% 늘었습니다만 전월에 비해서 그것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월에 비해서 0.2% 늘었습니다만 대개 이제 근원 물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CPI가 수렴한다고 볼 때 지금보다는 약간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1% 성장을 해오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사분기는 0.8%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미국의 그 연준처럼 성장률을 항상 전년 말 대비 한다 그러면 1사분기에 0.8, 그 다음에 2사분기에 1.1, 3, 4분기에 1.1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이 자체가 3%일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4, 4분기에 얼마가 오르던 간에 그것을 합하면 연말과 연말에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2.8이라고 합니다만, 만일에 경제 상황을 미국의 연준이나 다른 때처럼 연말 기준 본다면 그 정도의 페이스로 올라갈 것이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4, 4분기 얼마 될 거라고 전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성장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현성 기자가 질문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였는데, 뭐 이미 발표한 대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었고 그것은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에 대해서는 전원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렸고 또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동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시아경제 박연비인데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외신에 당분간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례적인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고문을 통해서 나온 발표였는데 대통령께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좀 이례적이기도 했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 그 총재님께서 동의하시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답변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판단을 하셨지만 그 시장에서는 일부 금융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를 판단하면 가장 오류를 줄일 수 있을지 총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앞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뭐 대통령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를 달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 기사 내용을 본다 그러면 제가 영어로 된 거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불균형 성장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we need to go beyond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음의 것에 더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이제 accommoda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y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셨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 외에 여러 가지를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여러 가지 경제의 그 불균형을 잘 개선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관돼서 질문하신 것이 경기를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많고 또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더 어려운 것은 직접적인 영향, 아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QE의 축소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본다면 직접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번에 IMF에서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그 세이프 헤이븐, 안전자산 국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직접적인 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건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그런 평가를 내리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제가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는 그렇게 하나의 변수보다는 지금 약간의 서로 혼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서은경 기자입니다. 엔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엔화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엔저가 계속 간다고 봐야 하는지,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고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나 또 하는 당국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은경 기자가 그 질문은 제가 아니고 일본은행 총재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은행에서 일본 엔화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없고, 또 설령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여기서 앉아서 엔화 남의 나라 통화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 엔저가 지속이 될 경우에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딱 1년 됐죠. 지금 1년 전에 이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어서 그 직전에 따져보면 지난 1년 동안에 엔화가 우리 원화에 비해서 한 20% 이상 이제 절하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 절하가 되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 산업들은 사실은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그 산업이라는 것은 철강 산업을 포함해서 또 가전 산업을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몇 가지 산업들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런 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러나 나머지 산업들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최근에 그야말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록적 흑자 중에 대부분이 지난 10월까지 흑자 규모가 582억 불 정도 났습니다만, 그 중에 한 488억 불이 무역 흑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산업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앞으로 엔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전망할 그런 입장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경계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점이 어디에 갈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단하기보다는 저희가 매우 주시해서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일에 선진국의 국제결제통화처럼 그 마켓이 모든 화폐에 대해서 마켓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원옌 마켓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달러 마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 뭐 직접적인 대책보다는 간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저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그런지 이제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 관련해서인데 뭐 최근에 IMF 라가드 총재도 이제 흑자를 줄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듯이 그 흑자폭에 대한 조정 이제 필요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원화 절상이 이를 해소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뭐 지금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그럴 위험에서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그 여러 가지 투자 유인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고 또 이자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그러한 차익 거래 유인은 상당히 적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됐다가 그 이후에 반전을 했었고 그러나 그 후에 반전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또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은 지금 이 주식 자금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에 7개월 정도를 봤을 때 그 다음에 한 2, 3개월은 그야말로 반전의 시대가 됐었고 지금은 모든 국제금융시장이 조금 더 아마 테이퍼링 옆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이 다 유출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우려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그 폭이 뭐 대단히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자폭을 줄이는 문제는 물론 매우 큰 관심의 그런 정책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선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흑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다면 가장 큰 요인은 오일 값이 떨어지고 또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그런 모든 물건을 수입하는 데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가격의 절하에 따르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국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가격 효과와 소위 상품 물량을 그러니까 거래하는 그러니까 흑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의 차이일 테니까 양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흑자의 상당히 큰 거의 뭐 훨씬 큰 부분이 이 가격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름값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terms of trade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좀 이렇게 호전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자라는 거에 조금 전에 그 원화 절상에 따르는 그런 효과보다는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이 기름값이 떨어지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이 매우 큰 요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선진국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유럽, 일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놓고 우리보다 더 앞에 나가는 나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큰 무역 상대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이 있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적자가 크고 미국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만 또 유럽의 경우는 흑자를 유지하다가 적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진 경제에서 결제 통화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나 중국이나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소위 그 신흥 경제권에 대해서는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라는 것이 대개 절상전환을 할 때는 우리가 선진 경제에 대해서 그 어떤 누가 생각할 때는 뭐 보호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해서 그러한 화폐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 지금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쪽 그 신흥 경제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신흥 경제권에 대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환율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율 자체만 가지고 흑자폭을 얘기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0월 달에 582억 불, 그 다음에 무역 흑자가 488억 불 된 것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무슨 특정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가지고 물량과 특히 가격의 변화, 가격이라는 건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사국에서도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흑자폭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내수와 수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내수를 조금 더 진작을 시키고 수입을 좀 더 유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이덕주 기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된 배경으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너무 이제 화폐를 좀 찍어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이제 널리 쓰이고 있다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재님께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 새로운 화폐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투기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왜 시작할 때 보니까 기자단에서 상을 줬는데 우리 결제국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상을 준 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총재 의견이 여기서 담당하는 직원들 의견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직원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날 건가 아마 궁금하신 모양인데 별로 큰 차이 없을 거라는 전제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이 어떤 그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과연 거래의 수단으로서 괜찮은 것이냐, medium of exchange, 거래 수단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의 단위로서 유효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폐라는 것은 이덕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다 법정 화폐, 그러니까 정부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한 법정 화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법정 화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아마 논의의 대상도 되지를 않고 아마 중앙은행에서는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정 화폐를 이제 화폐라고 인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은 법정 화폐라고 볼 수는 있냐 없냐 그런 것보다는 민간 화폐로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그런데 더 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간 화폐로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처음에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평가하는 것이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발전을 가능한 한 가상을 해보면서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우선 지금 자체로 수용하고 있는
그 영어로 이제 receivability라고 합니다만 수용하고 있는 그 수용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전 세계 거래소라는 것이 한 1,300개 정도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 연준에서 버냉키 의장이 11월 중순에 그것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뭐 500 몇십 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 며칠 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거 인정 안 한다 그랬더니 1200달러에서 900달러 얼마인가 이렇게 변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변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그러한 그 화폐를 과연 여러분들이 화폐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화폐의 특성상 하나의 그 디플레이션 바이어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디플레이션 바이어스라는 것은 환산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으로서 그 이렇게 설정된 그 물건의 실물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 뭐 화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과연 안전할 것인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연준이 생기기 전 100년 전에 생기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업은행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을 했고 그 유명한 JP 모건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많이 또 대행을 해온 적도 있었고 뭐 등등을 따지게 되면 얘기를 더 진전시킬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규격화가 되고 그런 범죄에 있을 때는 그런 몇 가지 수용성이랄까 그다음에 가치 변동성이랄까 안전성이랄까 또 내재적인 특성이랄까 등등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민간 화폐로서 발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인데요. 그 내년에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그 유럽이나 일본은 계속 돈을 풀 건데, 그럼 주요 그 통화 정책이 엇갈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방 문구에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효과를 점검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5월에 기준금리 인하한 게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다양하게 그야말로 혼합된 제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4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제통화를 가진 양적 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유로, 영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 나라들이 한때는 같은 방향으로 다 정책을 취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테이퍼링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설명드린 이 글로벌 리퀴디티, 글로벌 유동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퍼블릭 섹터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이고, 오피셜 섹터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섹터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이냐 이런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자본 이동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스필오버 이펙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을 걱정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소위 G4라는 데서도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우선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효과도 과거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예상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효과가 이제 미치는 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 방향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매우 큰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또 하나 더 말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또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엔 거기서 나오다가 원위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한국을 또 하나의 파킹하는 그런 장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답은 없고 매우 복잡한 상황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슬기롭게 해서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상황에 무관하게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이 통방 의결문을 낼 때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도 됩니다만 추경에 관한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구를 변할 때는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변화시키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아직도 보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할 때 항상 일방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에 우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조사국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 그것이 4월이나 5월에 했다고 한다면 올해의 효과는 얼마이고 그 다음의 효과는 얼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 올해 무슨 인플레에 미치는 효과, 그러나 내년에 얼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회임 기간이 한 6개월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1년 이상은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위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투데이 이진영입니다. 그 비트코인 관련한 보고서를 한은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네. 비트코인.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보고서 한에서 내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거 첫 번째고요. 그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상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규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관련 기반을 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한은이 맡게 되는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루 거래량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화 당국이 이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일 거래량이 3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새로운 규제나 뭐 정책을 권고한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민간 부문에서 발전할지에 대해서 통화당국으로서 매우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서를 냅니다. 제가 정확히 다 카운트는 안 했습니다만 1년에 보고서 나오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믿지 못하시겠지만 거의 400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받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받아보실 걸 생각하는데 400건이 나오고 또 지역에서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서 중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그 분석도 당연히 나올 것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하신 거는 비트코인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제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결제국에서는 또 결제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 통화정책국에서는 통화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 여러 특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내가 볼 때 분야별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입장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말하기는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 화폐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유효한 일이냐 하는 것을 뭐 판단할 수 없고 그거 지금 우리 저도 뭐 그런 걸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해외에서 분석한 것도 많고 국내에서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유심히 그것들도 보고 있고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아까 그 화폐의 특성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나름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화폐 비트코인의 이 특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유효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어떻게 된다면 그때 물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 해가 다 적어가는, 물론 금통위 제가 이렇게 기자 설명회를 하는 것은 지난달과 이번 달과의 그 차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마 종착역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일들이 좀 수속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그 볼커 룰이라는 것도 뭐 그제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큰 축이 두 가지라고 중앙은행이 한다 그러면, 하나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앙은행의 역할,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또 우리 같으면 인플레이션 타겟팅하는 조직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고, 이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법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책무를 문제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년 동안 통화정책을 쭉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만 할 수는 없고, 통화정책에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만, 또 신용정책을 보완적으로 물론 통화정책을 같은 급으로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또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에 원활한 그야말로 성장과 운영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홀로 서는 것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외적인 환경이 변할 때 거기에 적절한 그 대처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선진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굉장히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의 정책을 대응하도록, 그렇게 정책에 대응하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불확실성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했는데, 전에 비해서는 적어도 금융규제 개혁안이라는 것은 많이 발전을 해왔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젤 3도 이제 자본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미국 자체 내에서 본다면 볼커룰,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거에 상하는 리카넨이라는 그 리카넨 룰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와서 되어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결국은 볼커룰, 리카넨 룰,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링펜싱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룰들이 지금 다 각자 들어와가지고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금융 위기의 원인이었던 이 소위 은행 산업의 규제가 어느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의 한국에서의 통화 정책도 조금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하에서, 기조라는 것은 대외적 환경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보면서 국내의 경제 성장이나 또 인플레의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중앙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새해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